예, 글로벌 주식 투자에서의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선 예고에서도 오늘 글로벌 성장주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전략 세워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려면 지금 달러 상황도 먼저 체크를 하고 이게 돼야 얘기가 또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달러 약세 기조라고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고 좀 주춤 정도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이유 어디서 찾아보고 계십니까? 네. 자,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 중에서 글로벌 시장이 일정 부분에 이 이파 조정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조정이 굉장히 짧을 거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뭐 늦어도 5월에서 6월에 반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반등을 시작을 했고 그렇죠. 예. 반대로 신흥국 시장은 오히려 훨씬 더 더디게 아직도 반등의 모습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터키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사태와 맞물리면서 반등이 훨씬 더 더디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들여다봤었을 때 9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까지는 달러가 약세를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리포트에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9월 말이 지나고 나서 4, 4분기에 넘어가면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뎌질 것 같다라는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달러가 무작정 강세를 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트럼프가 또 대놓고 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시장에 나오게 되면 달러가 무한대로 강세를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지금 삼각 박스권에 있다가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서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신흥국을 적극 매수하고 미국 시장을 팔아야 되느냐? 저희가 볼 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선별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국가 중에서 매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국가가 베트남, 러시아, 대만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뭐 브라질 정도까지 이렇게 4개 국가 정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은 근데 이 정치 이슈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까? 그럼요. 뭐 정치 이슈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실 신흥국 중에서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중국은 이 미중 무역 전쟁의 센터에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건 무슨 지표 하나만 보면 되느냐? 위안화 절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국 정부가 전날 종가 대비해서 위안화를 절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시장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절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절상고시하니까 크게 급등을 했고 그 전날도 절상고시하니까 또 상승을 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을 들여다볼 때는 물론 무역전쟁이 건 패권 싸움이라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이기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전에 위안화 절상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위안화 절상이 일어날 때는 중국 시장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이제 협상 회담에서도 역시 환율 문제가 좀 거론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위안화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별로 더 자세히 좀 봤을 때 미국 나스닥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뭐 나스닥 이전 코너에서는 S&P 얘기 많이 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전망은? 네, 뭐 나스닥은 계속 뭐 1년 전부터 아니죠, 뭐 거의 한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만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스닥과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가
큰 폭의 상승 추세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예.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렇게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년 미국 국채 금리가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 이상 올라갈 때는 3.5%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형적인 박스권 추세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3%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성장주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네.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지만 가치주, 뭐 은행주 이런 쪽이 매력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의 금리 상황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요. 결론적으로 따라서 나스닥과 중소형주 지수가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삼각 박스권을 만들고 있고요. 바닥이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보시면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어저께 아마 이걸 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이런 성장주,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이겠죠. 예.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런 차트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의 올해 평균 ROE 예상치가 26.6%입니다. 네. 이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년 안에 30%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만약에 내년도의 평균 ROE인 27.8%를 반영했을 때는 44.5%가 나오고요. 그 후년인 2000년도의 29%를 반영했을 때는 5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있을 때 나스닥을 팔아야 된다. 뭐 우리하고 경쟁하는 외국계 기관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희는 반대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뒤에 어떤 현상이 나올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이사님과 코너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이 잔존가치 모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뽑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겠으나 2020년까지 60%의 상승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은 얘기를 해주신 외국계 상대 경쟁사보다 유동원 이사님의 말이 더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우선은 베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다우지수의 상승 매력도가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좀 걱정 섞인 기분도 좀 있어서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여태까지는 계속 나스닥 얘기를 더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제가 또 다우 얘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전형적으로 모델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고요. S&P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서 나스닥이 제일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다우가 좀 많이 치고 올라왔고요. S&P는 10% 미만의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우존스인데요. 다우존스의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가 8월 초만 하더라도 10%대 중반 정도 나왔었는데 중반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돌려보니까 24%로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델은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컨센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컨센서스의 ROE 예상치가 23.1%에서 지금 실적이 다 발표되고 나니까 다우존스는 아시겠지만 30개 종목입니다. 거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고요. 23.6%로 0.5%포인트나 올라갔다. 따라서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결국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면은 다우존스 30에 들어가 있는 종목,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IT 종목도 있지만 뭐 그 이외에도 버크셔 해서웨이, 그렇죠, 보잉, 캐슬러, 뭐 월마트 이런 회사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좋아하는 종목, 뭐 엔비디아, 넷플릭스, 시브론, 그다음에 시스코, 뭐 엑슨모바일 뭐 등등, 디즈니, 웰스파르고 등등 이렇게 보시면 에너지 금융 종목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IT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 잘 나오는 업종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이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매력이 높아지니까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존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항상 뭐 강조를 해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이클 얘기를 가끔씩 하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우리들도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서요. 네,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항상 비즈니스 사이클, 기업의 사이클을 봐야 된다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보통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성장 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다가 천천히 이제 성장이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캐시카우로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디케이가 됩니다. 네. 자, 최근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빵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히려 반대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빵 종목들은 거의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캐시카우로 변해가고 있다. 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퀀티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때는 예.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나면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ROE가 급등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끝나야지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이클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이냐를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체 에너지 바이오는 아직까지 이 구간에 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IT는 선별적으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태양광 업종이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예. 이제 겨우 숫자가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태양광은 이제 예. 두 번째 단계 아닌가 생각을 아닙니다. 했었는데. 이제 퀀티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특히 M&A가 일어나면서의 예. 성장, 이 단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퀀티티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3단계 ROE 급등에 대해서는 뭐 매 기업마다 다 쫓아가기는 힘들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2단계 프라이스에 대한 인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 잡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완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중간 선거 전에는 뭐가 되든 해결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영향력이나 전략은 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안 그래도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끝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었고 또 중국을 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일단락이 날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패권 싸움의 중심은 뭐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규제가 일어나면은 상대적으로 둘 다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 백악관의 레리 커트로 이 신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는 중국 전문가가 아닌데 중국 큰일 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주가가 빠지긴 했죠. 예. 중국 시장이 한 20% 빠지고 위안화가 한 10%까지 평가 절하됐으니까 거의 20, 30% 빠졌죠. 이러면서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도표 차트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GDP의 25%고요. 대외 부채가 14%입니다. 무슨 말이냐? 외화 부채를 다 갚아도 네. 달러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에. 네. 그래서 아마도 미국도 한 스텝 백 할 거고요. 중국도 미국을 도와주는 척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물밑 작업이 끝나고 나서 뒤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싸움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형주, 미국의 중소형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러셀 2000, 그리고 뭐 중국으로 따지면 심천시장 예. 이런 쪽의 매력도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미국의 중소형 러셀 2000 예. 이 지수가 지금 삼각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 회복, 무역 전쟁 우려를 하지 마시고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타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동안에 성장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릴 테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의 한 가지 방법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